네, 저는 대구에서 한의사로서 3대째 대를 이어 진료 중인 한의사 조연정이라고 하고요. 현재 달서구 한의사협회에서 학술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학창시절 꿈은 생명과학자였어요. 그래서 생물학과로 실제로 진학도 했었는데 생물학에 대해서 배우는 게 재미는 있었지만 과학자로서 가져야 하는 학술적인 순수한 궁금함이 조금 적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한의사의 길로 눈길이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한의학을 접하기 쉬운 환경에서 자라왔었고 이게 약재인지는 몰랐지만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약재 손질도 해봤었고 그리고 손에 뜸도 떠가면서 아무래도 한의학이 가까운 생활 환경에서 자라왔었거든요. 흥생한의원에서 이제 진료를 하셨던 조경재 원장님이 저희 할아버지시고 지금 현재는 작고하셔가지고 한의원은 하고 계시지 않고요. 그리고 아버지 뒤를 이어서 지금 저까지 이렇게 해서 3대째 한의사로 진료 중입니다. 잔심부름이라기보다는 약재 손질을 하고 있는 거를 어린 제 눈에 봤었을 때는 재밌는 놀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야 아무래도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정형적인 이런 약재들을 쓰고 있지만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사서 저희 한의원에 내려오는 방법으로 수치 작업들을 거쳤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도와드렸던 거죠. 아무래도 약재를 가지고 노는 게 더 재밌었었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 알 수가 없지만은 저희 할아버지는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드라마에서 보는 생활을.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 이제 진료 시간이 9시에 시작을 하시더라도 한의원에는 7시, 6시에 나가셔가지고 그 전날 환자 차트도 다시 한 번씩 검토를 하시고 실제로 저한테 지금 일기장이라든지 할아버지가 쓰셨던 처방전이 몇 권씩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환자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들도 엄청 많으시거든요. 할아버지 그 노고 덕분에 제가 좀 편하게 한의사 생활을 할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는 자고로 환자 위해서 진료실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주말, 낮밤 없이 계속 일을 하셨던 우리 TV에서 보는 옛날 왕진 가는 한의사 있었잖아요. 문 두드리면은 진료실 가방 들고 가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래서 허준 선생님은 제가 뭐 사실 드라마 외에는 알 길이 없지만 저희 할아버지는 확실히 제가 봐왔고 저희 환자분들한테 들었는 내용으로 하면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사실은 한의대를 들어가고자 마음을 먹었었던 거고 의대를 가야겠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었었던 것 같아요. 편입 하는 것도 뭐 한의대뿐만 아니라 약대라든지 의대들도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대를 이어서 한의사를 하는 것도 참 매력적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공부를 하다가 좀 건강이 잠시 안 좋아져서 한약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효과를 확실하게 봤어서 아무래도 이제 한의사를 좀 더 매력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뭐 이제 의전이나 다른 쪽을 공부를 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한의대 들어가기 전에는 제 이름 3글자 정도만 사실 한자로 알고 있었던 상태여서 한의대 들어가서 한자 공부한다고도 고생을 조금 많이 했었고요. 현재 한의대에서도 이제 세계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영어적인 용어들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게 한글 용어도 알아야 되고 한문으로 되어 있는 용어도 알아야 되고 영어도 알아야 되고 또 일본에서는 칸포 의학이라 그래서 한의학이 있기 때문에 잃어도 어느 정도 단어를 해석할 수는 있었어야 됐기 때문에 정말 용어적으로는 고생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쵸. 한의학에 관련된 건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 되다 보니까 용어적인 게 공부할 게 정말 많았었던 것 같아요. 보람된 기억은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좋아지실 때 그리고 그 좋아졌다는 거를 표현을 해주실 때 저도 함께 보람차면서 기쁨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환자분 중에서는 이제 약을 복용을 하시면서 오후 4시쯤에 일어나서 한 4시간 정도만 깨어 계시다가 다시 주무시는 그 정도로 무기력이 많으신 분들도 계셨었는데 환자 본인은
사실 한약을 먹어야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으셨고, 가족분들이 이거는 다른 것보다도 너무 기력이 약해져서 그런 거일 가능성이 있다고 손을 끌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을 처방을 하면서도 이분이 과연 규칙적으로 한약을 복용을 해내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조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 반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환자분께서 자기가 한약도 먹고 기운도 차려서 지금 일상생활이 가능해졌다면서 직접 재배한 꿀을 들고 오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그때가 사실 기억에도 정말 많이 남고, 한의사를 하길 정말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사실 저희 집안 같은 경우가 비위계통 관련 치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밥을 잘 못 먹는다거나, 밥을 먹기는 하는데 소화가 잘 안 되신다거나, 만성 설사를 하신다거나 이런 쪽으로 비위계통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밥을 못 드신다는 분들도 오셔서 치료를 받고 몸무게가 늘었다고 즐거워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그분들은 한 30kg, 뭐 40kg 이 정도밖에 안 나갈 정도로 성인인데 왜소하신 분들도 많았고, 친구분들과 어딜 가서 밥을 먹는데 남들은 즐겁게 밥을 먹을 때 나는 한두 숟가락밖에 못 먹고, 그마저도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되면 아무래도 삶의 질에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든요. 근데 속이 편안해지고 밥을 자연스럽게 잘 먹게 되니까 몸무게가 이제 느시는 거죠. 그러면 또 행복해 하시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싸가지고 오세요. 그런 경우에도 즐겁고요. 그쵸? 스트레스 때문에 실제로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요. 타고나기를 우리가 체질적으로 왜 추위 많이 타는 체질, 뭐 아니면은 좀 알러지가 나고 이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서도 타고나기를 비위가 약하게 타고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식생활 습관이 잘못되는 경우에는 나중에는 밥을 소화시키기도 어려울 정도로 속이 약해지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한방적인 소화병명하고 양방에서 쓰는 소화병명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양방에서는 그냥 소화불량이더라도 한방에서는 식체라 해서 음식 찌꺼기가 쌓이는 경우들도 있고요. 기울성이라고 하여서 스트레스성으로 인하여 소화불량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속이 차가워서 생기는 비허성이라든지 비허한성도 있기 때문에 이 용어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의학에서는 옛날부터 정신적인 부분을 치료를 많이 해왔었거든요. 요즘에 들어서 이제 새로 생겨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쉽게 생각하면 화병이라는 단어 자체는 현재 지금 양방정신과에서도 화병이라는 단어를 인정을 하고 질병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화병 하면은 사실 신경정신과보다는 한의원을 많이 찾아오시듯이, 한의학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정신과적인 진료를 많이 보고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신일려라는 단어가 있어요. 말 그대로 심, 우리 정신적인 부분하고 신체가 하나다라는 뜻인데요. 우리 정신적인 부분이 신체 장부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또 이런 장부의 불균형들이 정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양방에서는 예전에는 우리 두뇌에서 분비되는 물질들로 인해서 이런 정신과적인 질병들이 생긴다고 봤으면은, 한방에서는 장부의 균형을 도모를 하면서 신경적인 부분을 치료할 수 있다고 봤는데, 실제 연구 결과에서는 장뇌축이라고 해서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물질들로 인해서 신경이 조절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의학적 치료 방법들이 분명히 효과를 보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아무래도 종합적인 부분을 보는 부분도 있고요. 현재는 양방처럼 분화가 되어 있는 전문 한의원들도 많은 실정이에요. 그래서 뭐 피부 쪽을 다루는 한의원들도 있고요. 신경정신적인 부분만 치료하는 한의원들도 있어요. 근데 한의학적 개념 자체가 어떤 질병 하나를 딱 보는 게 아니라 이 질병이 생겼는 그 환자의 몸 상태를 보는 거기 때문에 분과가 나뉘지 않더라도 한의원에서 치료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시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중도 제 머리는 못 깎는다고. 아무래도 의사들이 제일 자기 몸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환자들한테는 풀라고 그래도 스스로는 잘 못 푸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이제 푸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이제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환자분들한테도 항상 그렇게 설명을 드려요.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라 다양할수록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실제로 물에 들어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
수영을 즐겨 했었어요. 근데 환자분들한테도 설명을 드리는데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물을 무서워하시는 분한테 나한테 수영이 좋았다고 해서 수영을 끌고 가게 되면은 그 환자분한테는 스트레스가 되는 거거든요. 네, 가봤어요. 안과도 가본 적 있었고요. 그럼요. 저도 뭐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던가 현대의학적인 검사 기술이 필요할 때는 병원을 내원을 하여서 진료를 받기도 해요. 아무래도 각자 강세가 되는 부분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내과적인 질환은 크게 없기 때문에 내과의 진료를 받으러 간 적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까지는 비위계통은 건강한 것 같아요. 각자 보는 관점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한의사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그럴 거고 의사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서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더라도 이 사람이 잘못됐는 데가 아니라 이분은 이런 식으로 질병에 접근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저도 이제 제가 불편하거나 할 때는 스스로 몸에 침을 놓기도 하고, 또 제가 못 놓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허리 부분이라든지 그쵸,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친한 한의사 친구들한테 부탁을 해서 치료를 받고 하곤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양의학 쪽에서 보는 치료를 하고자 하는 관점하고 한방에서 치료를 하고자 하는 그 속도라든지 몸의 기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함께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협진이 많이 이루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들을 봤었을 때 즉효성, 지금 당장 어떤 통증을 바로 제어를 해야 되는 것들은 양방의학 쪽인 치료 방법을 통해서 제어를 하고, 부수적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을 한의학 쪽에서 같이 케어를 해 들어가는 협진 방향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환자의 불편함은 줄이고 치료 효과는 조금 더 증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협진하는 병원들도 점차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서양의학 같은 경우에는 이 환자를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는 데 조금 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통증이 생긴다고 가정을 하면 그 통증이 생기는 염증이라는 물질을 없애는데 서양의학은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약물이나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염증을 직접 제거를 해서 통증을 컨트롤하게 되고요. 한의학적 방법에서는 우리 염증 기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방식이거든요. 면역 체계인데 이게 건강한 사람들은 금방 통증을 컨트롤 해내고 염증들을 없애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통증을 느낀다면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건강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왜 이 몸에서 염증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통증을 만들어냈나에 초점을 맞춰서 염증을 없애는 몸 상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환자분들 중에서 근본적인 치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본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 사실은 단어의 선택에 이런 차이가 조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근본적인 치료라고 한다면 안 다치고 염증이 안 생기는 게 근본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가 생활 방식을 바꾸시는 게 근본적인 치료가 되실 거고요. 이미 틀어진 상태를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한의학적인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두환조결이라 그래요. 머리는 시원해야 되고 발은 따뜻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두 번째는 두무냉통 복무열통이라고 말을 해요. 그건 뭐냐면은 머리는 차가워서 생기는 병이 없고 배는 따뜻해서 생기는 병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이 두 가지는 한 가지 이야기로도 귀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승화강이라는 개념인데요. 말 그대로 심장에 있는 양기는 밑으로 내려가서 하복부를 따뜻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고, 밑에 신장의 수의 기운은 올라와서 위를 시원하게 만들어줘야 우리 기운순환이 되면서 질병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발을 따뜻하게 해주고 족욕이나 반신욕을 자주 해주시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통즉 불통, 불통즉 통이라고 말하는 이제 단어가 있습니다. 통하면 통증이 없고 통하지 않으면 통증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협착증을 생각하시면은 제일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협착증이라는 게 말 그대로 뼈와 뼈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신경과 혈관이 눌리면서 생기는 통증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액과 신경들에서 순환이 떨어지게 되면 통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건강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한 가지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혈관 내에 뭐 혈당이라든지 아니면 지질 수치가 좀 높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흐르기를 잘 못할 수가 있겠죠. 그럼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손끝이 저리다든지 아니면 우리 하지정맥류처럼 다리 쪽에 통증을 만들어내는 그런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하지 쪽에서 심장으로 피가 잘 못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지의 정맥 쪽에서 다른 얇은 가지를 만들어낸다거나 그 정맥들이 부풀어 오르면서 주변 혈관이나 신경을 누르게 돼요. 그래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흐르지 않는 돌에는 이끼가 낀다고 있는 말처럼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혈액들을 어혈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예전 어르신들이 이제 쉽게 죽은 피라고 말씀을 했던 그런 용어인데 어혈이라는 거는 꼭 죽은 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기능을 잃어버린 피들을 어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순환만 잘 되게 해드려도 하지 정맥으로 인한 통증들을 많이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죠. 서서 일한다고 다 생기시는 건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서 전신 순환을 도울 때 하지로 가는 혈액들은 종아리의 근육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심장 쪽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근육의 다리가 두꺼운 걸 떠나서 다리의 근육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정맥 쪽에 돌아와야 되는 피들이 쌓이게 돼요. 우리 하지 정맥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뭐 압박 스타킹 같은 걸 신으시는 이유가 밑에서부터 강하게 조여서 올라와 주면서 우리 근육의 힘을 도와주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시려면 운동을 통해서 종아리의 힘을 키워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움직여주는 게 근육, 혈액순환에는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움직이는 것도 내가 기운이 소모될 정도로 움직여버리면 당연히 혈액순환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운을 소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근육을 제대로 써서 혈액순환을 시켜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정기존내 사불가간이라고 있습니다. 그 말대로 정기라는 게 면역력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정기존내, 말 그대로 면역이 우리 신체 안에 충분하게 있으면 사라는 게 사기를 뜻해요.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세균 같은 바깥에서 들어올 수 있는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물질들이거든요. 이게 안을 침범하지 못한다. 불가간, 말 그대로 침범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충분한 면역력이 건강하게 있다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정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기본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어주는 것. 근데 요즘에는 워낙 먹는 게 많은데 잘 먹어주시는 분들은 사실 드문 것 같아요. 고량후미라 그래서 너무 기름지거나 칼로리 높은 음식들은 먹어주되 이걸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몸에서 노폐물도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런 노폐물들이 몸에 기운순환을 막으니까 당연히 면역력도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자꾸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음식들을 골고루 드시고 물을 충분히 드셔주시는 것. 그래서 순환이 잘 일어나도록 하는 게 아무래도 면역력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육과체 식양진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또 무사과지 상기정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곡물, 고기, 과일, 채소 등 음식으로 양을 길러서 나아야 하며 어떤 약이든지 과하지 않아야 하고 과하게 되면 전기를 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한약재나 음식에 이 음식은 성질이 따뜻하다 또는 차갑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한약이라는 거는 이러한 성질들을 이용해서 병을 치료를 하는 것인데 아무리 좋은 약재들도 너무 과하게 먹는다거나 하다 보면은 우리 실제 전기를 다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서 이러한 약제를 자기가 시장에 구입을 해서 먹어도 되겠느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음식으로 드시는 건 좋은데 이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장기간 복용하시는 거는 조금 피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한약제라는 것도 성질의 편향성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이 성질이 중간에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한 곳으로 치우쳐질수록 성질이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먹는 보리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성질이 평하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중간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자주 먹어도 우리 몸에 큰 지장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한쪽으로 치우쳐진 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약재들 같은 경우에는 잘못 먹게 되면 오히려 전기를 상하게 되면서 몸을 해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한약을 한의사의 진단하에 먹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많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검사를 대부분 하고 오시거든요. 병원에 가면은 위도 깨끗하고 별다른 이상이 없고 염증 소견도 없으니까 특별히 해줄 게 없다, 이렇게 하시면 답답한 마음으로 한의원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질병 상태를 밑병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말밑자, 말 그대로 아직 병이 되지 않았다는 뜻인데 환자 스스로는 불편함을 느끼는 상태예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 밑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상공이라 해서 명의라고 사실은 불리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서양의학에서도 그레이존이라 해서 이렇게 환자가 불편한 증상을 치료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밑병은 한의학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보는 개념 중 하나인데요. 장부가 자기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전이기 때문에 이때 치료를 해야 큰 병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맥을 통하고 환자의 증상을 청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으시죠. 네, 회색 그레이존이라고 해서 저도 이걸 TV를 보다가 어떤 가정의학과 선생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이런 그레이존이라는 개념이 생겨서 환자들의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다라는 언급을 하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병이 되지 않은 상태지만 환자는 불편해하는 상태거든요. 대부분 요즘에는 담음에 의해서 생기는 병들이 많아요. 담음이라는 거는 우리 체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생긴 노폐물을 의미를 하는데요. 한의원이랑 좀 가까이 있는 환자분들은 담적이다, 위담이다, 뭐 위적이다, 이런 용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 담음 때문에 생기는 어떠한 현상 자체를 말하는 건데요. 이런 분들은 소화불량이 생기기도 하고 두통이 생기기도 하지만 실제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시면은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수치상으로는 너무 정상이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만 갖고 살아가게 되시거든요. 이런 부분은 담음을 치료해주는 침치료나 뜸치료 또는 한약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기시죠. 요즘 많이 발병할 수 있는 질환 중에 중풍 뇌경색이라는 질환이 있죠. 아시다시피 이게 뇌혈관을 어떤 물질이 막기 때문에 또는 막아서 터졌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인데요. 이때 막는 물질인 혈전을 우리가 어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혈이라는 것 자체가 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혈액순환 때문에 생긴 특정 물질을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 단어로서 어혈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고, 양방에서는 혈전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는 있는데요. 어혈이라는 개념이 딱 혈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기능을 잃어버린 혈액들을 통틀어서 어혈이라고 부르게 돼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환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전부터는 죽은 피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했는데, 꼭 그런 혈전이 된 피뿐만 아니라 그래서 빈혈을 일으키는 피들도 어혈이라고 볼 수가 있고,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생기는 모든 피들을 한방에서는 어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혈액과 관련된 혈액순환과 관련된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가볍게는 근육 통증부터 시작을 하실 수가 있죠. 우리가 어딘가 부딪혀서 생기는 타박상도 어혈의 일종이거든요. 왜냐하면 부딪히고 나면은 우리가 혈관들이 터지게 되죠. 그러면 지혈을 위해서 우리가 혈전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혈전이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좋은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이 혈전을 제대로 처리를 해내지 못하면 우리 몸에서는 통증이라는 신호를 만들어내서 이 부분을 빨리 치료하게끔 유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혈들을 빨리 우리가 없애고 순환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한방에서 말하는 어혈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통증이라는 걸 좋은 신호라고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건을 만졌는데 뜨겁다. 근데 뜨겁다라는 통증이 없으면 우리는 그 물건을 계속 만지게 될 거고 화상을 입는다든지 깊은 상처를 만들게 될 거예요. 근데 통증이라는 신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동작을 안 하게 되고 그 행위를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깨가 아프신 분들을 예로 들었을 때 아프다라는 통증이 없으면 마취를 시켜 놓게 되면 그 부분을 계속 손상을 시키는 방향으로 우리는 움직임을 이루어지게 될 거고 결국에는 수술이 필요한 상태까지 몸이 가게 될 거예요. 근데 가벼운 통증일 때 이 원인이 뭔지를 빨리 캐치를 해서 그래서 내가 동작을 잘못하고 있으면은 몸을 바르게 써주시고 동작을 바르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통증도 줄이고 앞으로 생길 우리 질병도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동차 경고등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비센터를 가서 뭐가 문제인지를 확인하고 수리를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계기판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불이 나가 있다면은 갑자기 도로 위를 달리다가 차가 퍼진다든지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통증이라는 것도 나를 지키기 위한 신호로 생각을 해주시고 왜 생겼는지 통증을 없애는데 초점을 맞추시기보다 왜 생겼는지에 초점을 맞추시면 좀 더 건강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말씀해 주신 한약에 대한 오해가 정말 많기도 많거든요. 첫 번째부터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자면 보약은 언제 먹어야 되느냐? 사람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먹으면 안 되는 계절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여름에 땀을 통해서 한약이 나가기 때문에 한약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 우리가 밥을 먹는다고 해서 그 밥이 땀으로 나가지 않듯이 한약도 땀으로 나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름에 기력이 떨어지고 힘들다면 당연히 그때 드시면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한테는 봄, 가을에 먹는 거를 추천을 많이 드려요. 우리가 봄, 가을 같은 경우는 환절기죠. 환절기라는 거는 계절적인 온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피곤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본인이 갖고 있는 기저질환들이 심해지기 쉬운 계절이거든요. 그때 내 몸을 도와주는 말 그대로 보약이라는 것 자체가 더해주는 그래서 내 몸을 고쳐주는 이런 약들이거든요. 환절기 때 먹게 되면 아무래도 수월하게 환절기를 넘어갈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봄에 먹게 되면 여름까지도 거뜬하게 가을에 먹으면 가을뿐만 아니라 겨울까지도 거뜬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보약의 근본적인 개념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한약이 아니라 그 속설은 숙주향을 먹고 나면 머리가 셀 수 있다, 하얗게 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근거가 없는 내용인 것 같고 보통 생무가 이 소화를 촉진을 시켜주고 해독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보약에 대부분 숙주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보약의 효능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생무, 그러니까 익히지 않은 무를 조금 피해 주시는 거는 좋은 방법이 되실 것 같고요. 익히신 무는 마음껏 편하게 드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많으세요? 뭐 어렸을 때 한약을 먹고 난 다음에 살이 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속이 약하신 분들 중에서 음식을 제대로 못 드시거나 음식을 먹더라도 이걸 소화를 못 시켜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한약을 통해서 몸이 좋아지시게 되면 먹는 양이 늘어나게 되시고 흡수가 좋아지게 되시는데 이때 드시는 음식들이 내가 입에 즐거운 음식들, 기름지고 단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 당연히 살이 조금 찌실 수가 있겠죠. 한약만 먹어서 살찌는 건 사실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계절별로 어떻게 섭생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계절별이 아니라 그냥 생활을 할 때도 어떤 게 좋은지에 대해서도 많이 섭생법이나 양생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양생법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말 그대로 이 해가 질 때 자고 해가 뜰 때 일어나서 따뜻한 양기가 있을 때 몸을 움직이고 추울 때는 자라는 내용이 사실은 주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요즘 생활엔 사실 힘들지만 요즘 생활에서도 환자분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퇴근하고 들어와서 또는 학교 갔다 들어와서 새벽까지 해가 떠 있지 않은 밤에도 핸드폰을 하신다든지 늦게까지 생활을 하시다가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조금 고쳐주셔도 피로감이라든지 내 기력이 떨어지는 걸 조금은 막아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철 음식을 먹으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철 음식 같은 경우에는 그 계절에 맞는 영양분들이 풍부한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제철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한테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들을 섭취를 할 수가 있거든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장된 식품 종류들이 많은데 이 저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햇빛에 많이 말리게 되거든요. 햇빛에 말리게 된 음식들에는 비타민 D가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에 부족해지기 쉬운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은 겨울에 굳이 제철 음식을 찾아서 먹으실 필요는 없으신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 제철에 맞는 음식을 먹는 내용도 현대에 맞게 해석을 조금 해주시면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요즘엔 제철 음식 개념이 많이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골고루 드시는 식생활 습관, 그걸 가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 사실 여름뿐만 아니라 가을, 겨울에도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든지 시원한 음료 위주를 자꾸 섭취를 하시죠. 이런 음료를 조금 줄여주시고 따뜻한 차 종류를, 카페인이 별로 들어있지 않은 차 종류를 섭취해 주시면 건강을 챙기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녹차도 카페인이 많기 때문에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으시겠죠. 보리차라던가 또는 곡물로 되어 있는 차들은 대부분 성질도 평균적이고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 것들이 적기 때문에 곡물차를 드신다거나 루이보스나 히비스커스 같은 카페인이 적은 차를 드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일단 밤에 잠을 내가 깊게 못 잔다는 것 자체가 몸이 많이 긴장을 하고 있다는 걸로 해석하셔도 쉬우실 것 같아요. 우리가 몸이 긴장을 하게 되면은 두통도 자주 일어나실 수가 있고요. 밤에 깊은 잠을 잔다든지 자고 일어났을 때 깨어나지 못한 몸이 계속 피곤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꿈을 많이 꾸는 것도 한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 또 소화가 잘 안 되신다던가 근육통이 자주 생기신다는 이유들도 전부 다 신경이 긴장된 증상의 하나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스트레스에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으면 운동을 뽑게 되고, 운동 아닌 다른 스트레스 해소법은 사실 잘못된 스트레스 해소법처럼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술을 드시는 거, 그리고 뭐 매운 음식을 드시는 거, 이런 것들을 일회성, 단발성으로 하시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단지 이 방법밖에 없어서 매일을 술로 스트레스를 푸신다든지 매일 밤마다 야식을, 매운 음식을 위주로 음식을 드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환자분 스스로가 생각하실 때도 좋은 방법이 아닌 거는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워낙 이런 술을 드신다거나 매운 음식을 드시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 큰 자극이 되기 때문에 중독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법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됐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한의학에 대한 여러 오해라든지 그리고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렵지 않도록, 이해가 쉬울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명심하고 있는 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의사는 진료실을 비워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사실 저희 할아버지께서 하신 이야기인데, 의사는 자기가 몸이 힘들고 수고롭더라도 환자를 위해서 진료실을 항상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지금 일기장에서도 제가 찾아볼 수 있고 할아버지 자서전에서도 사실 그런 내용들이 자주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한의사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피곤하고 또 힘이 들기 때문에 한의원을 나갈 때마다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가끔씩은 들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저희 할아버지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할아버지도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또 저희 할아버지는 사실 주말 없이 일을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저는 주말을 다 챙기고 쉬고 있으니까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도 되기도 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할아버지, 아버지 뒤를 이어서 3대째 한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사실 뭐 유명해지겠다 또는 환자를 엄청 많이 낫게 하겠다 이런 포부보다 사실 아버지랑 할아버지 두 선배 한의사 얼굴에 먹칠을 안 하는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와주시는 환자분들한테도 부끄럽지 않은 나는 저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아서 참 좋았다라는 그런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이제 환절기 때 아프신 분들도 많으시고 특히 독감이라든지 호흡기 질환 걸리시는 분들 많으세요. 날이 춥다고 너무 집에만 있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따뜻한 햇빛 받으면서 활동도 하시면서 건강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